최상목 대행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다만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시점 문제를 잠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권력에 기생하면서 양지만 쫓고 몇십 년을 저렇게 살아왔잖아요. 결국은 이 난국에서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최상목 대행이 부담을 갖는 건 알겠지만 본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요한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진원 기자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이시죠? 예. 조상호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이시죠? 유재화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탄핵 심판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5일이죠. 양측의 최종 본론이 끝이 났고 이르면 이번 주쯤에 탄핵 선고 일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은 헌재가 2, 3일 전에 선고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탄핵 결정이 두 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한 14일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1일 정도 그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이제 선고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대개 금요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 7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14일 그 정도가 보통 말씀들 하시는 날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보통 이전에 그 탄핵 심판 선고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결국 3월 중순에 결정이 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셨는데 예, 이제 그 예상이 적중할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시네요. 또 한 가지 변수가요. 지난주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변수 어떻게 좀 생길까요? 저는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할지 여부, 또 만약에 임명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던 이미 변론 종결됐죠.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전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마은혁 재판관을 관여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임명이 되든 안 되든 탄핵 심판 절차에 관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요.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결정 전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라는 취지, 그러니까 임명 부자이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절차에 관여까지 시킨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수가 모자라니까 인용 수를 6명이라는 그 인용 의결 정족수죠. 정족수 채우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줍니다. 네. 그렇게 굳이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킬 만한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유재화 위원장님도 탄핵 인용을 확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더 말씀 보태는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물론 우리나라 헌법이 선출되지 않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제일 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가 헌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들이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정치권에서 좀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 본인들한테 유불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 마은혁 재판관이 절차에 참여를 하던 하지 않던 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다고 보여져요. 근데 최상목 대행은 왜 임명을 하지 않는 건지, 임명을 안 하면 이거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는데 그걸 또 감수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감수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법제 행정이라든가 법치주의에 대한 그 어떤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명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고, 다만 어느 시점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행으로서 하는 건데 지금 그조차도 탄핵소추가 된 바람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급적이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어렵다면은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네. 아마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는 그런 어떤 시점 문제를 잠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네. 글쎄 뭐 지금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여당이라는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권한 대행의 대행이든 뭐라고 부르든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은 좀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언제나 권력에 기생하면서 양지만 쫓고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저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난국에서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부담을 갖는 건 알겠지만 본인도 어쨌든 임시지만 나라를 그것도 행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본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선고가 된다면 어떤 선고가 날 건지 예상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으로서는 정말 제가 그거 예상하는 거는 적절하지 네. 않습니다. 네. 적절하지. 왜냐하면 그것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저한테 뭐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불리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게 사실은 제가 변호사 된 입장에서 모든 그 변론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점 찍듯이 혹은 지금 심지어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는 이제 바란다. 이런 뭐 탄핵 기각을 바란다, 인용을 바란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점 찍듯이 그렇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 8대 0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기각이든 소추든 간에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재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뜻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은 뜻이면 민주당에서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유재하 위원장님 말씀 못 하시는 거를 제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3.1절에 우리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가 주관하는 탄핵 반대 집회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40여 명 참여했습니다.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1이 넘는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도는 발을 못 붙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여의도 집회가 있고 또 정광훈 목사 등이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더 정보를 드리면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한 40여 명 가까이 가신 것 같고 또 그 광화문 집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도 꽤 많은 의원들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분의 1 넘겠네요. 네, 뭐 2분의 1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꽤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그 가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에 우리 국내의 많은 당원분들이 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거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집회라는 그 행사의 특성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열기가 오르면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인 양 보여지고 그것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네. 것이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도 아주 전부터 갖고 있던 질문인데 네. 민주당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당이냐. 저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이 말보다 더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애석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해서 집권하고자 하는가를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겠다. 그러니까 권력을 잃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을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전광훈이나 소년보나 이런 극단주의 세력과 우리나라 제2당이 손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극우정당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우리 아까 유재하 위원장님 집회에 정당인들이 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발언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강승규, 장동혁. 강승규 의원이야 뭐 옛날부터 친윤이라고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장동혁 의원이 이제는 완전히 참여를 해서 뭐 계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뭐 얘기를 발언을 한다든지 이거 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발언은 뭐 당시 집회가 이제 아마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가셨을 거예요. 장동혁 의원님은 이제 세이브 코리아 집회 이제 국가 기도회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성격의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죠. 네. 그래서 같이 전당대회도 뛰고 그러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사퇴를 먼저 하면서 이제 한동훈 체제 붕괴에 앞장서셨죠. 이제 그 현실 정치인으로서 장동혁 의원님이 하셨던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그 이전에 활동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 사실 궤도를 달리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달라졌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보이실 필요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원래 성향보다도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집회,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가서도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변신하려면 확실하게 하자. 안 그런 티가 안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네. 부위원장님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조금 더 발언이 셉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시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까?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신 게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맛이 좀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네? 그냥 이리 바람이 불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바람이 불면 저리 가는 거고 지금 그런 언행들이 계속 누적되고 특히 만약에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 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 해산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언행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발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더 국민들에서 멀어진다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전에 한동훈 대표도 총선 참패 직전에 전국을 돌면서 셀카를 찍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고양됐었잖아요. 자기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 편끼리 모아놓고 박수치고 좋아한다고 해서 국민의 뜻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존립 자체를 지금 위협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조금 뭐 앞서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격차가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뭐 정장 지지도부터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도부터 많이 좀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어요. 약간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화되는 거가 이번 여론조사의 중도층들한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는 그 생각에는 전 반대하고요. 뭐 극우화라기보다는 이제 극우적 성향을 가지신 분은 원래 일부 있었고 다만 지금 그 목소리가 너무 이제 마치 전체인 것이냐 포장되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보인다 뿐이지 당은 여전히 저희가 당원만 해도 그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당원들이 다 극우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여론조사 수치상 변화가 있냐면 네. 저는 국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2월 3일 개헌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될 때까지의 그 국면, 그게 1차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1차 국면에서는 압도적으로 국민이 중도층 포함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고 그리고 이 계엄으로부터 비롯된 헌정 질서의 위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 세력이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 의결이 된 다음에 그 탄핵심판 재판의 이제 변론 종결이 될 때까지가 2차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때는 국민들이 견제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꽤 올라갔고 민주당이랑 비등비등하게 때로는 앞서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그때도 뭐 관저든 광화문이든 보수 결집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힘을 실어 주신 거거든요. 뭐 그걸 보수 과표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상 그렇습니다. 네. 그게 2차 국면이고. 근데 변론 종결 이후 지금 시점은 3차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이후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이 난 이후를 염두에 두고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이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세 가지 국면에 따라서 여론이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좀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이 그 전광훈처럼 이제 목사를 참칭하는 그런 극단주의 세력과 손을 잡는 게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한 위협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 뭐 대선에 지더라도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뭉치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정광훈 씨 같은 사람 계속 원내 진입을 하려고 아주 오랜 세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 정당도 만들고.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민주정당으로 국민들이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국민의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아주 위협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후보 지지도에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크게 우세를 합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와도 이제 뭐 3분의 1 이상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 정도 되면 김문수 위원장이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중도 쪽에 있는 뭐 한동훈, 유승민 뭐 이런 분들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후보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이 본인 출마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시고 일단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뭐 언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합 집산 혹은 뭐 본인이 양보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아까 3차 국면까지 말씀드렸는데 4차 국면이 있어요. 또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정 이후 국면입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광범위한 보수 지지층, 중도 보수 지지층들이 사실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이 요동을 칠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조금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겸손하시고 당연히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굉장히 어렵게 국민의 뜻을 받아서 집권을 했었거든요. 네. 조금 지금 상황 역시 우리 지금 유재 위원장 뭐 4차 국면 얘기하셨는데 국민들의 뜻을 민주당이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겸손하신 것도 좋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국민들께서는 좀 유능한 민주지도자를 원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들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근데 그중 최악을 우리가 이제 겪고 나서 민주주의 체제가 독재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면 국민들도 아 그렇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겸손을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로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저도 뭐 일조를 하려고 마음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